전자계약을 시작할 거고 우리 얼마 안 남았던데 4주 안 남았던데 뭐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 자, 지난 시즌 줄거리 뭐하고 있냐고 도대체. 물리학이 뭐냐 라는 얘기에 출발했죠. 물리학이 뭐예요? 자연의 어떤? 흔적 그래. 근원적이라는 게 어떤 거야? 어떤 이론이 근원적이다 그 말인즉슨 그 이론으로부터 다른 이론들이 파생되거나 유도되거나 도출되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현상에서 원리들을 발견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왜를 묻다 보면 닿게 되는 그 기저에 있는 무엇이 무엇일까를 고민한다는 거고, 보편적이라는 건 뭐냐면 대상이 이거냐 저거냐 상관없이 다 적용되는 원리가 뭘까? 여기에만 적용되는 원리, 여기에만 적용되는 원리 말고 이거든 저거든 적용되는 원리가 뭘까? 그거를 찾는 게 물리학이 하려는 거다. 그 점에 좀 공감을 하고 있어요? 물리학을 배우다 보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우와. 대답을 해. 그런 일을 하는 것 같냐고. 네. 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뭐 이런 주제들을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역학을 먼저 배웠어요. 역학은 운동 현상을 이해하려는 학문이죠. 역학은 왜 물리학의 주제인가? 라고 물어봤었고, 이 질문이 질린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질리면 말 좀 해봐요. 왜 역학은 물리학의 주제죠? 모든 현상은 역학으로 환원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역학이 왜 물리학의 주제냐 묻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운동 현상 이해하는 게 근원적 보편적 원리 이해하는 거랑 뭔 상관이냐 이런 질문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자연현상이 뭐든 간에 무슨 자연현상이든 간에 결국 입자 하나하나가 벌이는 행동들의 합일 뿐인데 거기에서 더 추가되는 마법적인 무엇은 없다는 거예요. 입자들 하나하나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어딘가 위치한 채로 어딘가로 움직이는 그런 운동현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현상을 이해하면 근원적인 관점에서는 온갖 현상을 다 이해하는 셈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조금 있어 보이게 말하자면 거시적인 현상은 미시적인 역학현상들의 합으로 환원할 수 있다. 그래서 역학은 물리학의 주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운동현상인 것들, 뭐 물체가 떨어진다 이런 것만 설명하려고 역학을 한 게 아니고, 운동현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현상들까지도 미시적으로는 운동현상들의 합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관점에서 역학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이고요.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물론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 즉 입자 하나하나의 운동을 따져서 거시현상을 설명하는 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원리적으로는 그런 구조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물어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게, 우리가 뭐가 아니니까 라플라스의 악마가 아니니까. 라플라스의 악마는 뭘 할 수 있는 애냐면 이 내가 관심 가진 입자들, 여기에 관여하는 모든 입자들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 파악된 정보를 가지고 그 엄청난 정보량을 이제 취급도 해야 되죠. 연산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거시가 이렇게 돌아간다,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도 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조그마한 개에 대해서는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는데, 개가 커지면 그걸 다 파악해서 다 연산해서 다루는 것이 불가능하고, 설령 가능하다 한들 그게 항상 실용적이지만은 않죠.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데 그걸 꼭 입자 수준으로 해체해서 입자 하나하나가 이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게, 그렇게 굳이 설명하는 게 좋지만은 않단 말이에요. 화학의 층이, 생물학의 층이, 뭐의 층이, 어떤 경제학의 층이, 심리학의 층이, 각 학문이 다루는 그 층위에서의 이해가 훨씬 유용한 경우들이 많다. 그러니까 근원적이라 그래서 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각 학문이 역할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 역학은 물리학의 주제야. 중요한 주제야. 역학은 뭘 배우냐?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운동은 뭐에 의해 좌지우지 됩니까?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F는 MA. 그죠? 힘과 운동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절반이고, 남은 절반은 뭐냐면, 그러면 얘 운동이 어떻게 돼요? 몰라요. 왜냐면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어떤 힘이 작용하면 그거에 따라서 운동이 어떻게 된다는 건 아는데,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모르면 말짱 꽝이죠. 그래서 어떤 지식까지 있어야 되냐면, 세상에 우주에 어떤 힘들이 존재하며 그것들이 어떤 속성을 가지는지, 언제 어떻게 얼만큼 작용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등등등등등.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힘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던 과정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수직항력, 장력 이런 힘들이 알고 보니까 산속력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 많은 힘들이 뭐 환원해보면 더 기본적인 소수 몇 개의 힘만으로 환원되지 않을까. 이 힘들은 결국 뭐에 지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고한 바가 있는데, 말해준 바가 있는데, 현대 물리학자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4개 기본 힘이 뭐가 있냐면, 중력, 전자기력, 강한 힘력, 약한 힘력, 이렇게 4개의 힘이 있다. 자, 강한 힘력, 약한 힘력은 이름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강력, 양력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뭐 그 이름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닌데, 원자핵 이내 스케일에서나 적용되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 중성자, 또 그것들을 이루는 쿼크들 사이에서나 뭐 핵력이 어떻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 융합, 핵 분열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할 때 필요한 개념이겠는데, 우리 올해, 그러니까 저번 학기, 이번 학기, 그 심지어 다음 학기에도 내가 가르친다면, 그리고 다른 분이 가르쳐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걸 다루지는 않겠어요. 뭐 충분히 고급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당장의 목표가 아니에요. 초급자인 우리한테. 반면에 중력, 전자기력 이런 힘들은 매우 친숙하면서도 중요한데, 왜냐면 일상적인 힘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로 들어도 좋아요. 중력, 탄성력, 마찰력, 도력, 수직항력, 공기정력, 장력, 전기력, 자기력 이런 여러분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은 죄다 중력 아니면 전자기력으로 다 혼원해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까지 뭐 언급할 필요도 없고, 뭐 이것들도 중요한 힘이지만 여러분이 자연현상을 설명하는데 요 2개는 웬만한 것까지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 당장의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고 그냥 뭐 상식 수준에서 얘기할 수는 있겠죠. 할 때 뭐 이런 힘이 작용하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중력, 전자기력을 배우듯이 저거에 대해서 꼬치꼬치 배우는 거는 뭔 나중에 일이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중력과 전자기력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이 중에 우리가 꽤 잘 파악하고 있는 힘이 있죠. 중력에 대해서 알만치 알아요. 사실 이거보다 더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중력에 대해서 뭘 알고 있냐면, 어떤 애들끼리 어떤 상황일 때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힘 작용하는지 말할 수 있죠, 식으로. 사실 뭐 그거 이상으로 얘기할 게 없죠.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큰 그림을 다시 생각해봐요. 자연현상은 근원적으로는 결국에 역학현상인데, 운동현상인데, 그걸 이해하려면 힘에 따라서 운동이 어떻게 된다는 걸 이해해야 되고요. 어떤 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면 되는데, 이 기본 힘들 중에 중력은 다 파악했다고요? 근데 남은 작업이 뭐예요? 뭐 해야 돼요? 전자기력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작용하는 힘인가 하는 거를 이해하면, 나 자연현상 언제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해했어. 뭐 삶의 구체적인 장면에서 이게 뭐지 이건 몰라도 이게 다 근원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해한 셈이라고요. 이해돼요? 뭐 하고 있었는지 뭐 할 건지 이해돼요? 또 우리가 다음으로 할 작업은
도대체 전자기력이라는 힘은 어떤 힘이니, 어떻게 작용하는 힘이니를 공부하는 게 그 다음 목표이고, 그러면 꽤 큰 그림이 하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자기하학에서 하는 바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중력 배우느라 중학이라는 과목을 하나 독립시켜서 배웠다고 치면, 그러지 않았지만 역학이라는 이름 아래 그냥 후라닥 배워버렸지만, 전자기력 배우려고 전자기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는 거예요. 아, 전자기력이 이렇게 행동해? 그러면은 그 중력, 전자기력 뭐 등등에 따라서 어떤 운동들이 이렇게 결정되겠네. 그것들이 모여서 인간 현상들을 이루는 거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화 궁금한 거 한번 보시고, 이게 되죠?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여기 나열한 힘 중에 중력이라고 써놓은 힘 빼고는 다 전자기력이에요. 중력 빼고는 전자기력이라고요. 대놓고 전기력, 자기력이 아니어서 여러분이 아는 웬만한 힘들이 다 전자기력이에요. 근데 중력, 그러니까 중학을 생각해보면 우리 하도 보면 다 배웠거든요. 중력에 대해서 뭐 별로 할 얘기도 없고, 사실 식 하나 배운 다음에 그거의 적분 표현도 배우고 몇 개 사례 가지고 연습해보고 그게 다예요. 그거가 중력 배우는 데 쓴 시간의 전부인데, 그러면 전기력, 자기력 배우면은 한 이틀 정도 쓰면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고, 전기력, 자기력은 중력보다 훨씬 행동이 복잡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기학이라는 별도 아예 교재 또는 과목으로 떼가지고 배우는 건데, 왜 오래 걸리냐, 왜 중력보다 전기력, 자기력 배우는 게 오래 걸리냐. 첫 번째로는 내가 몇 가지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질량 있는 것들끼리 힘이 이렇게 작용하죠. 중력이 작용하죠. 질량은 극성이 없어요. 양의 질량, 음의 질량. 여러분 수준에서 질량은 양수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극성이 따로 없다고요. 그래서 얘네가 작용하는 힘도 항상 한 방향이에요. 인력, 서로 잡아당기는 방향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전하를 띤 물체끼리 생각해보면은 전하량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질량과 다르게. 그래서 그들의 조합에 따라서 당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중력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까다로울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되고, 마찬가지로 자석도 N극, S극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극성이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중력보다는 더 까다로운 행동을 하기는 할 거다라는 거예요. 인력, 청력 둘 다 존재하고. 자, 얘는 뭐 큰 문제가 아닌데 점점 더 큰 문제들을 얘기해 보겠어요. 중력에 대해서 우리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점질량과 점질량이 있을 때 어떤 힘이 작용할 것이다 얘기했고, 부피를 가진 것이 있으면 얘도 잘게 쪼개서 결국 이 미소 부피가 점에 작용하는 거, 미소 부피가 점에 작용하는 거 해서 계산했었죠, 그죠? 전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점전하 서로 어떤 힘이 작용하니, 또는 부피가 있는 전하더라도 쪼개면 그 한 부분이 결국 뭐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거나 할 거기 때문에 한 부분이 점에 가는 거, 한 부분이 점에 가는 거, 이렇게 해서 계산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자석도 여차하면 자석을 쪼개면 잘게 쪼개면 한 부분은 N극 아니면 S극일 테니까, 또 어떤 부분은 N극 아니면 S극일 테니까 그것 하나하나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구해서 더합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초등학생도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또각 해봤는데 여전히 NS, 또각 쪼개는데 또 NS, 또각 쪼개도 NS. 그러니까 점전하, 단일극을 가진 점전하 같은 건 존재하지만 단일극성을 가진 점자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서, 그냥 이런 식으로 손쉽게 뭔가 쪼개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고요. 지금 하는 얘기 하나하나 이해 못해도 돼요. 하다 보면은
더 이해하게 될 텐데 일단 지금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전자기력을 공부하는 건 중력을 공부하는 것보다 오래 걸리는구나, 까다롭구나,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으로 전기력과 자기력을 우리 공부할 차인데 전기력은 이리이리 행동한다. 그리고 and then 자기력은 이리이리 행동한다. 그러니까 전기력 이만큼, 자기력 이만큼 작용해서 뭐 이거네 라고 말하면 좋겠다만 그렇게 손쉽게 말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고 전기적인 행동이 자기적인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자기적인 행동이 전기적인 행동에 영향을 줘서 서로 얽혀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전기력 파바바 하루 배우고 자기력 파바바 하루 배워가지고 그럼 전자기력은 전기력, 자기력 합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가 독립적이지 않고 좀 얽혀서 행동한다는 거. 질량을 가진 것들끼리는 가만히 있을 때 서로 작용하는 중력이나 막 서로에 대해 움직이고 있을 때 작용하는 중력이나 계산하는 법이 다르지 않아요. 전기력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전하들끼리 작용하는 전기력과 가만히 있는 전하들끼리 작용하는 전기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선생님 자기력 얘기하시는 거죠? 전하가 움직이면 자기력을 받잖아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전기력 말고 자기력도 고려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자기력은 지금 신경도 안 쓰고 있고 전기력만 놓고 봤을 때도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전하 분포들끼리의 전기력과 움직이고 있을 때 얘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이 셈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까다로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점들 때문에 중력에서 배웠던 방식대로만 배우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고 장 개념, 전기장, 자기장 개념을 개념이 필요. 그래서 힘을 좀 새로운 방식으로 다룰 예정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중력을 설명하는데 중력장 개념을 우리 이용하지 않았죠. 원하면 얼마든지 중력장 개념을 이용할 수 있어요. 중력장 개념은 어떤 거냐면 중력장 없이 얘기했던 건 이거예요. 질량과 질량이 있으면 그냥 질량 1이 질량 2에게 어떤 힘을 작용한다 이렇게 배우고 말았단 말이에요. 장 개념 이용한다는 건 이런 건데 질량 1과 질량 2가 있으면 질량 1이 주변에 중력장을 형성한다. 그런데 질량 2가 그 중력장 위에 놓여 있으니 어떤 힘이 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거쳐서 설명하죠. 그냥 물체가 물체한테 힘을 작용해 그게 아니고 물체가 장을 형성하고 장 속에 놓인 물체한테는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장도 마찬가지로 전하가 있으면 장을 만들고 장 속에 전하가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그런 방식으로 한 단계 거쳐서 얘기할 텐데 중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했죠. 그럴 필요가 아직 없었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고 전기력, 자기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설명이 너무 어렵고 이해가 어려워서 장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이 좀 걸리고 훨씬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다. 근데 어찌어찌해서 전자기력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파악을 했어요. 그럼 나 이제 삼라만상의 원리를 알았어. 이런 힘들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운동이 좌지우지되고 그 운동 현상을 멀리서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하나의 현상이 된다는 거지 라는 큰 그림이 완성이 됐다고 쳐요. 이 사람은 순수 물리학의 목표를 달성한 셈인데 물리학은 순수하지만은 않죠. 어렵다는 뜻이 아니고 순수의 반대는 어떤 말이에요? 학문에서 순수하다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학문에서 응용적인 응용? 그죠? 실용적인 맥락에서 응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연력학을 응용하면 열기관, 엔진 같은 거 만들고 뭐 개선하고 막 다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전자기학은 실용사례 너무너무 많죠. 다른 분야보다 유독 많죠.
여기 점점점에 뭐 엄청 많은 게 숨어 있는데 전자기학 없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 없죠. 지금 불러봐요. 다 전자기를 활용한 무엇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전자기학이라는 그 학문이 좀 볼륨이 위대해지는 것이다. 능력 배우는 것보다는 오래 걸린다.